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또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에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서울의 동네는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못 사는 형편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서울은 큰 도시이고 동네들 간의 빈부격차가 꽤나 크잖아요. 저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자랐고 학교를 다녔어요. 주변에 논밭이 많았고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이 옛날식 주택이나 빌라들만 즐비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형편도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도 사는 집이나 먹고 입는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 누구 하나 부끄러울 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이 못 사는지 느낄 새도 없이 나름대로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저는 서울 신촌에 있는 사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학생활을 하다 보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 동기 중에 부모님이 주유소를 한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우와 주유소면 되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부러워했는데요. 동시에 옆에 있던 다른 동기는 진짜야? 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주유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니네 집 형편 조금 어려웠나 보다. 하며 그 친구가 안쓰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기에게 우리 집 부모님이 하는 일이나 살던 동네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 우리 집이 서울에서 못 사는 편이었구나 라는 걸요. 기억을 떠올려보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와 같은 빈부의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학교에 갑자기 전학을 온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 옷이 아주 깨끗하고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전 어렸고 우리 학교에 잘 사는 애들이 별로 없었지만 아놀드 파마, 나이키 이런 비싸고 귀한 브랜드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새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이것저것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더니 저와 친해져서 한 번은 자기네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우리 동네가 아니고 방배동 쪽이라 버스를 타고 가야 할 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주는 까만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통학했기에 그날 저는 그 차를 얻어 타고 함께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승용차를 타본 날이어서 어리둥절하면서도 속으로는 신이 났죠. 집에 들어섰는데 어머님이 파마머리가 아닌 생머리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처럼 날씬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친구 어머님이 식사를 차려주셔서 그때 처음 크림 파스타라는 것을 먹어보았어요. 그 전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도 한두 번 먹어보았을 뿐인데 새하얀색의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파스타라니 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제일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최신식 화장실이 무려 2개나 되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아파트의 구조지만 저는 당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그 부유했던 친구는 한 학기도 채 마치지 않고 다시 전학을 갔기 때문에 우리의 친분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저에게 세상에 저런 부자가 있구나를 알려준 친구였다면 대학에 와서는 아 우리 집이 가난한 거였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 차이였죠. 우리 아버지는 혼자 시장에서 그것도 번듯한 점퍼를 낸 것도 아니라 시장 들어가는 길가에 트럭을 싣고 다니며 과일 장사를 해서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셨지만 아버지 혼자 버는 돈이 부족해서인지 언제나 식당에 다니시거나 파출부 일을 하며 함께 일을 하셨답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늘 자식들에게 금건 절약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나 제 동생 모두 지금까지 참 알뜰살뜰 똑순이같이 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은 네모난 상자에 들어있는 각티슈를 쓰시나요? 저는 그 어디 회사 임원이나 사장쯤 되어야 자기 방에 놓고 각티슈를 쓰는 줄 알고 이날 이때까지 각티슈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롤 휴지를 한 가씩 잘라서 과자 상자에 넣어놓고 식탁 옆에 두고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구나 가전, 애들 옷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새 것을 사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고시장을 애용하고 있어요. 잘 고르면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고를 수 있는데 왜 새 것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무료로 그릇이나 책상 등을 가져가라고 하는 분들은 있는데 저야 너무 좋아서 단숨에 달려가서 받아오죠. 지금 제 아이들은 엄마 참 궁상 맞다고 타박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절약하는 제 덕에 우리 집 재산은 안정적으로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자가로 30평형 아파트가 있고 빚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벌써 애들 대학교 학비를 따로 저축보험 만기로 다 마련해 놓았으니 말이에요. 우리 부부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애들이 유치원생인데 이 정도면 저 성공한 거 맞죠? 너무 절약만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냐 오해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조사는 다른 사람들 수준으로 챙기고 있고요. 게다가 저는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부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저학년 공부를 봐주는 공부방을 제1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해온 오래된 봉사활동입니다. 그 공부방에는 제가 어렸을 적 살았을 때 집이나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편부모 혹은 가정에서 보살핌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난하게 자란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환경의 친구들이 성공할 길은 공부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처럼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야 한다고 항상 잔소리를 하며 강조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봉사활동을 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봉사활동 단체에서는 곧 있을 어린이날을 앞두고 용인에 있는 체육대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열겠다고 해서 그 학교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는 체대이다 보니 운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시간에 몇 명의 태권도 전공자가 나와서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 중 키가 185 정도 되어 보이고 아주 건강한 곰 같은 체격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요. 멀리서 봐도 그 사람 참 착해 보였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좀 산만하고 거칠게 노는 준우라는 친구가 그 학생에게 붙어서 발차기를 하고 꼬집고 험하게 하는데도 말리진 않고 그저 허허하면서 다 받아주고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준우가 이제 도가 지나치게 굴어 제가 급하게 나가서 말렸어요. 준우야, 어른 머리채 잡는 거 아주 예의 없는 짓이야. 어서 이 형한테 사과드려야지. 준우는 그 형이랑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썼지만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배꼽 인사를 꾸벅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를 극적이고 있는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머리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준우가 자기랑 이렇게 놀아주고 받아주는 어른을 잘 못 만나서 오늘 좀 심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들이 다 그렇게 놀죠.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 매번 봉사활동 하시나 봐요. 아직 어려 보이시는데. 대학생 맞죠? 20살? 아니요. 제가 이래봬도 3학년이에요. 여기 단체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인걸요? 완전 베테랑. 아, 그렇구나. 나는 4학년인데.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내가 한참 못 봐겠네요. 난 성재욱이라고 해. 저는 남궁선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놓으세요? 저는 장난삼아 약간 째려보며 되받아쳤는데 이 남자는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난 궁선 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놓아버렸네요. 기분 상했어요? 아니요. 저 그냥 기분 나쁜 척 장난친 거예요. 오빠, 제가 한참 어린데 당연히 말 놓아도 되죠. 그런데요, 제 이름은 궁선이 아니고 성이 남궁, 이름이 선이에요. 선이라고 불러야죠. 미안해. 이름이 참 예쁘구나, 선이. 타인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착해 보이는 재욱 오빠가 사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욱 오빠는 행사가 끝나가서 헤어질 무렵 저에게 조심스럽게 핸드폰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저도 오빠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빼지 않고 바로 번호를 주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뒤 우리는 첫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재욱 오빠는 삼성동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화도 보고 파스타 전문점에 가서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나 어릴 때 진짜 부잣집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네 집에서 크림 파스타라는 걸 처음 먹어보고 나서 난 지금도 제일 맛있는 음식이 1순위가 크림 파스타잖아요. 맛있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행복감과 부유함의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와, 우리 어릴 때 크림 파스타면 진짜 귀하긴 했겠다.
그래도 그 친구 덕에 그런 추억도 생긴 거니까 좋은 거네. 선이는 전공이 뭐야? 나는 세무회계학이요. 어릴 때부터 돈 만지는 게 좋더니 지금도 돈을 숫자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공부가 재밌거든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나는 그런 쪽이 제일 젬병인데. 너 진짜 똑똑하구나. 그럼 오빠는 왜 태권도 학과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꿈이 뭐예요? 내가 태권도 학원 다니던 초등학생 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었을 거야. 김경훈 선수가 80kg로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진짜 멋졌지. 나도 그날부터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태권도 연습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학교 시험 공부는 안 해도 태권도 학원은 매일같이 다녔지. 운 좋게 태권도로 최고 좋은 대학교에 붙기는 했는데 아쉽지만 난 국가대표 선발에서 떨어져서 말이야. 이제 내 꿈은 태권도 꿈나무를 키우는 태권도 선생님이야. 오빠는 정말 태권도 한 길만 우직하게 걸어온 체육인이고 보면 볼수록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제 작은 키도 아담해서 좋아해 주었고 얼굴에 주근깨도 귀엽다면서 제 모든 것을 예뻐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남자예요. 가끔 셈이 느리고 다 양보해주며 답답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대신 나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싸워주기도 해야 했죠. 그래도 우리는 싸움도 잘 안하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며 학점 관리도 잘하고 토익 영어 시험도 만점에 가깝게 따놓았어요. 그리고 회계 관련 자격증도 공부해서 합격한 뒤 어느덧 졸업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참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며 취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이미 옆 동네 태권도 학원의 사범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학원의 관장님은 자기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학원 운영은 모두 남편의 차지였습니다. 아이들 등하원부터 학원 홍보물을 나눠주고 학원생 어머님과 상담하는 일까지 거의 모두 사범인 남편이 도장일을 하니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 여기 사범님이 관장님인 줄 알았어요. 따로 관장님이 계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모든 학원 일은 남자친구가 하고 학원비 상당수는 원장 차지로 남자친구에게는 월급 240만원밖에 안 주는 원장이 전 미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계산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는 소질이 없었는지 월급을 받으며 한동안은 주변 친구들에게 한턱 낸다고 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이런저런 일로 석 달이 넘도록 저금 하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가 답답해서 제가 나서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빠 제대로 돈 모아줄 테니까 앞으로 오빠 월급 관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바로 남자친구 손을 붙잡고 근처 은행에 가서 가장 이율이 높은 적금 통장 2개와 자유 입출금 통장 1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봐, 입출금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고 급히 돈이 필요할 때만 쓰는 비상금 같은 거야.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이 노란색 적금 통장으로 80만원 그리고 청약 부금으로 50만원이 나갈 거야. 그리고 또 50만원은 내가 모으고 있는 우리 결혼 자금 적금으로 자동이체 될 거야. 그럼 오빠 한 달에 적금 빼고 얼마가 남는 거지?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선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아, 답답해. 60만원이 남잖아. 그게 오빠가 한 달 동안 쓰는 용돈인 거야. 그중에 1, 20만원 정도는 부모님 드리거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알겠지? 이렇게 오빠를 이미 결혼한 마누라처럼 잘 챙겨주니까 이미 오빠네 집 부모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서 며느리 삼고 싶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저랑 떨어져 있는 순간이 싫다며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고 장난 반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취직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제가 직접 돈을 벌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달 만에 한 회계법인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선 회사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어요. 착실히 월급을 모아 결혼 자금으로 5천만원 넘게 마련했고 늘 결혼을 재촉하는 남자친구를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욱 오빠는 낯선 정장 차림과 과일 바구니와 양주를 들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위해서였죠. 저를 집에 바라다 주거나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선물을 드리면서 만난 적은 있었지만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 마련한 자리니까 오빠는 긴장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긴장하지 말어. 우리 가족 모두 오빠 좋아하시는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인성이 좋은 분들입니다. 내가 없이 산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그렇다고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친구보다 학벌도 좋고 회사도 좋은 곳을 다니고 있으니 조건만 보면 부모님께서 오빠를 반기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재욱 오빠의 인성과 됨됨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키가 크고 건장하니 운동을 해서 내 딸을 잘 지켜주겠거니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욱 오빠는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아버지와 술도 한잔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저와의 결혼 합격을 받았죠. 이제 제가 재욱 오빠 가족분들 마음에 드는 일만 남았어요. 이미 재욱 오빠를 통해 저에 대한 호감을 갖고 계시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뵙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 시댁에 찾아뵙기 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나쁜 분이면 어쩌지. 그리고 요즘은 시부 며느리 갈등도 많다던데. 이렇게 전 시부모님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나갔죠. 하지만 의외의 복병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생긴 것도 족제비 같은 인상으로 곰처럼 푸근한 남편과는 아주 외양부터 달랐습니다. 좁고 마른 얼굴에 매서운 눈매, 거기에 까칠한 말투까지 사회에서 만났다면 비호감 그 자체라 가까이 하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싫은 건 그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들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형에게 미리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이 먹고 있는 대게 접시를 자기 앞으로 놓고 먹는다던가 갑자기 자기 형의 배를 툭툭 치면서 형은 운동하는 사람이 배가 이렇게 나와? 돼지도 아니고 에이 학부모가 뭐라고 항의 안 하냐? 이런 몸매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함께 있는데도 분위기가 쌓여지도록 기분 나쁜 말을 서슴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이나 남자친구 모두 늘 그래왔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시동생에게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배가 그렇게 나왔냐? 내 배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던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려요. 저만 옆에서 내 남자한테 막대하는 시동생이 미워서 혼자 분을 삭히고 말았죠. 시동생은 저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쪽은 왜 우리 형하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들어보니 좋은 회계회사 다니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보통 여자들은 지들보다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나? 팔자 좀 펴보려고. 혹시 우리 부모님 유산 같은 거 생각하면 꿈도 꾸지 마세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예의가 없기도 했거니와 자기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도련님은 그런 여자들만 만났었나 봐요. 저처럼 생각이 바른 여자들은요. 남자가 인성과 능력만 갖추면 조건 같은 거 안 따져요. 우리 재욱씨가 어디가 어때서요? 제 말에 재욱 오빠는 박수를 짝짝 치며 역시 우리 선이가 최고야 하고 시부모님 모두 제 말이 옳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시동생과 저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내 결혼 생활에 암초와 같을 거라는 걸요. 시동생이야 어쨌거나 재욱 오빠와 저의 결혼 준비는 무르르듯 싸움 한 번 없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좋으신 양가 부모님과 착한 재욱 오빠가 다 저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이에요. 재욱 오빠와 저는 결혼 전부터 적금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제 회사와 지하철로 5정거장으로 태권도장과 버스 6정거장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보다 편하게 출퇴근을 하며 함께 저녁 먹고 영화도 보고 잠이 들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다니고 있던 태권도장 관장님이 태권도장 인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도장을 잘 운영해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권리금 많이 낮춰줄 터이니 인수해서 직접 경영해보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다들 태권도장의 주인이 남편인 줄 알 정도로 혼자 알아서 경영해왔기 때문에 권리금 7천만 원만 마련하면 도장을 인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남편은 7천만 원이 아깝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도장을 잘 운영해 걸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누구예요. 학원 운영할 때 회계 세무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해보라고 대출까지 일으켜서 태권도장을 인수하였습니다.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니 저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태권도장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지인도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평을 들으면서 10년 이상 태권도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거에 더해서 저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에요. 첫 손주가 생겼고 그것도 쌍둥이라 두 손주가 한꺼번에 나온다니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모두 아주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우리 남편 입이 귀에 걸린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제 동생까지 축하한다며 조카들 유모차 사라고 100만 원이나 보낼 만큼 온 가족이 축하하는 가운데 시동생 한 명만 축하한다는 인사도 없이 선물도 없이 모른 채 했습니다. 매번 가족들이 모이면 남편이 밥 사고 술 사면서도 자기는 1,000원 한 장 내지 않는 시동생이니까 이제는 크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저 인간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시동생은 시댁에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켜준다며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주 궁금했어요. 저렇게 싸가지 없는 남자가 결혼도 하는구나. 과연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싶어서 말이에요.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남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댁 현관으로 시동생 뒤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